종합소득에서 이제 하나씩 보실 건데요.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말 그대로 이자 파트인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게 424페이지 밑에 4번 보시겠어요? 자주도 아니고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 거기 424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다 외워야 하나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외울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할 시간에 실기하는 게 더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23페이지 이자소득. 그래서 이자소득 그러면 말 그대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금이자라던가 4번 잘 봐두세요.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요, 이상인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예요. 참고로 은행에서 하는 것 중에선 비과세 없어요. 비과세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남아있는 비과세라고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건데 몇 년 이상은 보관을 하셔야 돼요. 10년. 그러면은 그 이자 관련돼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간만 채울 자신이 있으면은요, 솔직히 10년이란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돈은 안 쓸 거야. 그러면은 보험걸 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 기간을 못 채울 거야. 그러면 보험께 더 안 좋아요. 왜냐면 해약하면 무조건 보험은 손해 봅니다. 근데 은행은 해약해도 어떻죠? 손해는 안 봐요. 원금은 그대로 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어요.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영업이 돈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시험 볼 때 무슨 회사라 그랬죠? 제조회사라 그랬죠. 근데 제조회사인데 거래처에다가 돈을 빌려줬어요. 대여를 해줬어요. 그러면 거래처한테 뭐 받아야 되죠?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 받아야 되죠. 그 이자 관련돼서는 이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이거 나중에 외울 건데, 일반적인 이자는 14% 뛰거든요. 14% 뛰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떼요. 더 많이 뗍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비영업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돈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 빌려주는 게 아닌 회사가 세금을 덜 내.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청해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비영업인 회사들이 하게 되면은 뭐를 더 많이 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세율은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보실 거 없어요. 그리고 배당. 왜냐면 저희 시험에 이자 배당은 잘 안 내요. 왜냐면 저희 시험의 키포인트는 저쪽이에요. 근로 쪽이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 배당은 일반적으로 이거 하시는 분들이 받아요. 주식. 근데 이번 시험에 뭐 누구든지 다 예측할 수 있는데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저거 관련돼서 나올 거예요. 주식 관련돼서. 왜냐면 지금 난리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주식 관련돼서. 그러면 시험 내기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시험 문제에 여기 배당 주식 관련된 건 뭐라도 나올 겁니다. 근데 원래 잘 내요, 시험에. 그래서 배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배당 소득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중요한 거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 밑에 426페이지 밑에 보시면 거기 세율 있어요. 뭐 있으세요? 세율.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율이 너무 종류가 어떻죠? 많죠. 그래서 세율을 다 외울 건 아니에요. 다 외울 수도 없거니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외울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외울 거예요. 이쪽 파트에서는 뭐하고 뭐 외울 거냐면 아까 설명드린 이자는 몇 프로라고요?
4% 뜁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몇 프로 뛴다고요? 25%.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는 요 두 가지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14%하고 25%. 그 다음에 42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소득. 네, 여기부터는 이제 시험에 좀 나옵니다. 뭐 나와봐야 하나긴 하지만. 그래서 427페이지에 있는 사업소득에서는 저걸 좀 봐주세요. 네, 거기 밑에 써 있는데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라고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되려면은 뭐여야 된다고요? 계속적이고 뭐여야 된다?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농업, 네, 농업. 그래서 작물 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농업에서 벼농사 있잖아요. 이런 건 사업소득세 안 냅니다. 왜냐면 그런 거는 작물 재배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금은 안 내요. 그래서 농업, 수렴업, 임업, 광업, 어업, 제조업, 전기가스, 뭐 도매업, 소매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을 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 뭐 부동산 임대업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걸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에다 밑줄 좀 치세요. 9번, 그 427페이지 제일 밑에 9번에 보시면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나오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차변대변 요걸 복식부기라고 해요. 예, 무슨 부기라고 한다고요? 복식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나오면 고소득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차변대변 이런 걸 하려면 이거를 배워야 되잖아요, 일단.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맡기든 뭐를 하든 다 돈이죠. 예, 그래서 돈 들어가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 그러면은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다 라고 봐주시는 게 가장 이해하시기는 편하실 겁니다. 네, 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28페이지 보시면 이건 요즘에 좀 안 내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예, 뭐를 안 내고 있냐면 거기 보시면은 저기 비과세 소득이라고 있어요. 428페이지 보시면 비과세 소득. 우리 비과세의 뜻이 뭐죠? 예, 뭐 안 내요? 세금 안 내죠. 그래서 세금 안 내는 게 비과세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농지대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농사 짓는 땅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땅을 빌려주는 사람한테는 뭐 안 떼겠다? 세금 안 떼겠다. 왜냐면 농지 같은 경우에 놀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농사를 짓게끔 빌려주면은 뭐 하겠다?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가주택. 이게 바뀌었어요. 원래 9억이었었는데 1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사람들이가 아니라 얼마 전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12억으로 바꿨는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만간 또 손을 댈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왜냐면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손을 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근데 거꾸로 손댄다는 얘기는 결론은 세금 거둘 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농가 부업소득인데 농가 부업소득에서는 연간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전통주. 네, 전통주는 1년에 1,200만 원까지 세금 안 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저거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은 저기 나무 있죠. 네, 나무 같은 경우에 잘라서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거기에 있는 것처럼 날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 계산을 해서 그 날짜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뭐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 날짜 계산을 해서 그 안에 거를 갖다 팔면은 세금을 더 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몇 년 이상은 키워야 돼요. 5년 이상. 그 다음에 600만 원. 솔직히 예전에는 이런 거 다 외우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외우라는 말 잘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냐면은 요즘에 잘 안 내요, 이런 문제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 네, 거기에서 저기 429페이지 잠깐 보세요. 중요한 것만 탁탁 치고 나갈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기 추후에 저거 위주로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답 위주로. 429페이지 위에 보시면 원천징수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원천징수가 돈 주고 받으면서 못 띄는 거라고요. 세금 띄는 걸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저기 특정 사업 소득의 수익 금액의 3%라고 있어요. 그 3%에다가 밑줄 치세요. 이거 가장 많이 써먹는 데가 어디냐면요. 저기서 많이 써먹어요. 어디서 많이 써먹냐면은 저기 뭐지? 프리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취업하셨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4대 보험 안 띄고 3%만 뛸 거야. 그러면은 나는 뭘로 취업이 된 거예요? 프리랜서로 취업이 된 겁니다. 근데 프리랜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프리랜서 생활을 해봤지만 프리랜서의 최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 없으면 그냥 백수예요. 네, 프리랜서의 최대 단점은 뭐 별거 없어요. 네, 일 없으면 그냥 백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솔직히 프리랜서를 권장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능력만 좋다 그러면 프리랜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능력이 좀 많이 월등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영업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업을 좀 어느 정도 할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정규직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봉사료라고 있어요. 봉사료의 5%잘 봐두세요. 그래서 봉사료는 몇 프로요? 5%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봉사료는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회사가 갖고 가면은 부가가치세 내는 거고요. 개인이 갖고 가면은 그 근로자가 갖고 가면은 네, 소득세 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돈을 갖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회사가 갖고 가면은 부가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근로자가 갖고 가면은 소득세를 내는데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봉사료는 5%네요. 우리 몇 프로 내느냐 중요하죠.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도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데 다 하는 건 아니고 요건 이제 좀 영세하신 분들, 그래서 영세하신 분들은 이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나오면 고소득자가 아닌 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고소득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 그러면 그쪽에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세금을 낼 때 편하게 해주는 게 좋잖아요. 왜냐면 많이 버는 사람한테야 뭐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든 아니면은 저기 어디냐 격리 직원을 써서 작성을 하든 이런 거 솔직히 상관없겠죠, 크게. 근데
적게 버시는 분들한테 뭐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이런 부분들은 하기가 어때요?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한테는 이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연말정산으로 해서 간단하게 끝내라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부분 자체가.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거기 보시면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크게 저희하고는 관련성이 적어서 보실 거는 크게 없으세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400 이거는 왜 넣어놨는지 저희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 파트인데 저기로 와주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쭉 넘어오셔서 432페이지 이거 안 외워도 돼요. 교재에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거기 43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적어 있어요. 뭐 있냐면은 아까 제가 간편장부 대상자냐 아니냐 요거 이제 나누는 기준인데 농업이나 임업이나 광업, 도매업, 부동산 요런 쪽은 3억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3억을 넘기냐 안 넘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제조업, 숙박업 요런 데는 1억 5천.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임대업, 뭐 기술 서비스, 교육 요런 데는 7,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고소득자냐 고소득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 시험에서 그런 것까지는 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439페이지 근로소득세. 여기가 저희한테는 많이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저희 시험에서 저기 제일 중요한 게 근로소득 쪽에서 연말정산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과 관련된 그 연말정산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저희같이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근로소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하여 보수로 얻는 소득, 봉급, 급료, 임금, 연금, 상여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합쳐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근로소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다음에 요거 보셔야 돼요. 뭐 보셔야 되냐면 거기 보시면 거기 밑에 보시면 기밀비, 뭐 교재비, 그 다음에 뭐 공로금, 위로금 이런 거 쭉 있는데 여기 볼 건 없고요. 제일 밑에 봐 보세요. 회사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회사로부터 우리 경제적 이익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저거예요. 그 주택자금 같은 거. 네, 주택자금 같은 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회사들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그런 데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무상으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원래 그 세금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교재 뒤에 내용이 저기 봐보세요. 440페이지. 거기 440페이지 보시면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사택 제공 이익이라고 있습니다. 네, 사택 제공이 이제 집 같은 거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집 같은 거 줄 때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은요. 그 출자 임원은 집 같은 거 제공받으면 세금 내셔야 돼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내야 되고 출자 임원이 아니면은 세금 안 내셔도 돼요. 근데 이런 규정이 왜 있냐면은 저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있냐면 우리 좀 위치가 안 좋은 데 있거나 아니면은 지방 같은 곳에서는 직원들 채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 같은 거 이렇게 무료로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하겠다? 안 걷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 가시면은요, 집 산다고 할 때 저리로 해서 돈 빌려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익을 얻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중소기업만 비과세입니다. 왜냐면 알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이런 거 해주는 회사가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리고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소기업이 더 힘들어지고 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구조상. 그래서 어저께인가 요거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5인 미만 사업장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 지원을 못 받아요. 지원 받기가 힘들어요. 일반 회사여도 이게 몇 명이냐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5인 넣는 사업장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너무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근로자한테는 사각지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 그쪽에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쓸데없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돈은 대기업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 이제 혜택을 더 많이 가다 보니까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좀 나누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에 경조금 좀 봐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있을 때 경조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뜻입니다. 다른 뜻 없어요. 우리 세금 내냐 안 내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조금 관련돼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 요거는 이제 실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2번에 별표 하나.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이고요. 요게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자차를 꼭 회사 업무에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전 아직까지 못 봤는데 자동차도 이제 집 공동명의 하신 분들은 많잖아요. 근데 자동차도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공동명의를 해도 인정은 해줍니다, 법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꼭 여기 쓰셔야 돼요. 회사 업무에. 출퇴근용 안 돼요. 네. 이론에서는. 근데 실무에서는 출퇴근용도 회사 업무에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긴 하지만 원래 원칙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441페이지에 보시면 저기 연장근로수당 있어요. 생산직만 됩니다. 요건 실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있어서 외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참고로 사무직은 안 돼요. 생산직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회사 가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았어. 근데 나는 사무직이야. 그러면 다 과세예요. 요거는 생산직만 돼요. 근데 왜 이런 게 있냐면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지금 난리치고 있는 전세제도도 아마 이대로 가면은 없애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금방 없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갭 투자나 이런 쓸데없는 방식이 생긴 거잖아요. 전세자금 때문에. 그래서 아마 쉽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없어질 것 같긴 해요. 분위기가. 왜냐면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생길 거니까. 집값이 오를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어요. 떨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빨리 없어져야 돼요. 포괄임금제도. 그래서 포괄임금제도는 뭐냐면 이건 대부분 이쪽에서 많이 쓰여요. 사무직 야간에 일하면 돈 안 주는 회사 많죠. 그게 이 제도 때문에 그래요. 포괄임금제도가 뭐냐면 너 한 달에 야근할 거다. 그래서 야근비까지 같이 주는 거야. 그래서 더 달라고 하면 안 돼. 이게 포괄임금제도예요. 네, 그래서 사무직들은 야간에 일해도 주는 데도 있지만 주는 것보다는 안 주는 곳이 많아요. 네. 근데 이거 쉽게 못 없앨 거예요. 왜냐면 뭐 제 말이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니지만 약간 대한민국의 법은
없는 사람보다는 어느 쪽 편이죠? 있는 분들 편이죠. 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없애자라고 얘기만 나오지 액션은 안 취하더라고요. 예.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액션 취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액션을 취해야지. 근데 못하는 이유가 자기 친구들이 이런 걸로 돈 벌고 있잖아요. 자기 친구들 중에 사장님 많잖아요. 근데 포괄임금제도 없애면 결론은 앞으로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야근시키지 말란 얘기잖아요. 돈은 또 적게 주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에 밑줄만 쳐놓으세요.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직전 연도 요건 안 외우셔도 돼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한 달에 250 이하로 가져가셔야 돼요. 3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월정액 급여. 요게 기본급여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2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을 빼주겠다. 1년에 240만 원까지 빼주는데 솔직히 금액이 너무 적어요. 진짜 작은 회사 아닌 이상 생산직 다니시면 월 250은 넘는 회사들이 훨씬 더 어떻죠? 많죠. 왜냐면 대부분 생산직은 지금 뭐 54시간 뭐 그런 거에 걸려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시간 꽉 채우거든요. 근데 요건 안 해오셔도 되고 일단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요? 생산직.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금액은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와 식사대. 요거 올해 바뀌었어요. 식대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빼줘요. 한 달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돈만 주고 밥은 안 줘.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엔 비과세고 요즘에 밥 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밥 주는 회사는 밥은 비과세인데 돈은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큰 회사 다니시면은 두 개 다 주는 회사도 있고 밥만 주는 회사도 있고 돈만 주는 회사도 있는데 돈 줄 경우에는 그 돈 받은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인정하겠다. 근데 누가 이 금액 보더니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20도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짜장면이 평균 6,850원이래요. 삼계탕이 16,000원인가? 냉면이 12,000원인가? 13,000원? 조만간 이제 냉면의 계절이 오잖아요. 이제 냉면도 이제 많이 못 사 먹어요, 비싸서. 그래서 왠지 저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둥지라면. 솔직히 좀 맛은 없던데. 사람들이 대체식품으로 이제 많이 먹지 않을까. 그래서 식대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밥 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보시면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 가시면 회사에서 보험 들어놔요. 왜냐면 직원들 다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뭐 다치실 일은 크게 없겠지만 다치시면은 저희 쪽 보험도 가입은 되어 있어요. 왜냐면 노동부 수업도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스타트를 못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수업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노동부 수업 중에 기계 만지는 곳들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 좀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한가 봐요. 그래갖고 보험회사가 이 노동부 관련돼서 잘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결론은 보험회사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보험금만 받고 안 주는 게 목적인데 이게 나가는 돈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보험사에서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에는 상관없는데 44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에다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뭐냐면 그 기간이 교육받는 기간이 긴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런 걸 이제 회사에서 너 그래 그 수업 들어. 근데 만약에 1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느 디자인 회사에서 유능한 직원 하나를 콕 집어서 얘를
파리로 유학 보냈어요. 그리고 유학을 보내서 2년 동안에 한 2억 정도를 썼대요. 썼는데 이 직원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출근을 돈 준 회사로 간 게 아니고 다른 회사로 갔어요. 스카우트에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소송이 한번 붙었어요. 왜 그랬냐면 A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열받잖아요.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우리가 다 해놨더니 정작 얘는 돈 더 준다 그래서 다른 회사로 갔어. 그리고 소송 붙은 적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6개월이 넘도록 할 때에는 그때까지 돈 들어간 거 있잖아요. 요거를 다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년 동안 지원을 받았어. 그러면 2년은 다녀야 돼요. 그 회사를. 근데 솔직히 이것도 약하긴 합니다. 왜냐면 솔직히 스카우트 해가는 회사에서 돈 메꿔주면 되잖아요. 막말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니까.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2년 동안에 2억 드리는 거랑 그냥 2년 지난 사람 2억 내가 내주고 데리고 오는 거랑 어떤 게 우리 회사에는 더 좋아요? 돈 내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좀 강한 편은 아닌데 일단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안 중요해요. 왜냐면 뭐 저희 시험에 뭐 유학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요건 또 중요합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6세 이하 자녀. 그래서 출산 보육 요거를 무슨 수당이라 그러냐면은 거기 보시면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월 얼마요? 10만. 그거 좀 봐주시고. 그래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6세 이하 자녀 잘 봐주세요. 근데 왜 6세냐면 6세까지가 미취학 아동이에요. 그래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 근로자는요 100만원까지 돼요. 외국에서 이제 뭐 근로를 제공하거나 이런 분들은 100만원까지는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됐고 거기 밑에 보시면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이라고 있는데 저기에다 밑줄만 쳐주세요. 간이세액표. 제가 다음 시간에 간이세액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건 국세청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매달이 아니고 매년 이 간이세액표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얼마 정도 벌고 가족이 몇 명이면 요 정도 세금 떼세요라고 국가에서 평균치로 만들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월급에서 세금 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얼마 이게 아니고 몇 프로 이런 거 없어요. 퍼센트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 정도 버는데 가족이 몇 명이다.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떼도록 만들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간이세액표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쓰시면 그 간이세액표에 맞춰서 나누어주는 거고요. 프로그램 안 쓰는 회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곳에서는 요거 국세청 그 홈택스 들어가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요 정도 벌면 요 정도 세금 냅니다 라고 표가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세금을 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443페이지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론으로 나옵니다. 443페이지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일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분들은 한 달에 15만원까지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급여에서 15만원 빼는 이유가 뭐냐면 15만원까지는 비과세예요. 비과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저 세율이 6%예요. 우리나라 최저 세율이 우리나라 세율이 6%부터 6, 15, 24 이건 안 외워도 돼요. 35, 38, 40, 4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율이. 그래서 우리 일용직분들은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적게 내셔야 돼요? 적게 내야 되겠죠. 그래서 몇 프로 세금 내는 거예요? 6% 최저 세금.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55% 빼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근로소득세액공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근로소득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지갑이요? 유리지갑. 그래서 근로소득자한테는 혜택을 좀 더 줘요. 왜냐면 국가도 바보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로자 말고 사업하시거나 전문직, 뭐 전문직도 사업소득세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세금을 일정 부분 속이고 있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맨날 권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돈 쓰면 현금 영수증 받으세요. 맞죠? 네, 그거 왜 권장하냐면 카드야 흔적이 남으니까 얘는 추적이 가능한데 현금으로 주는 건 추적이 어렵잖아요. 왜냐면 현금에 뭐 발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일명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유리지갑이 뭐예요? 이 지갑 안에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이 사람이 얼마 벌었는지, 그 다음에 얼마 썼는지도 솔직히 거의 다 알아요. 왜냐면 대부분 카드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혜택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55%만큼 혜택을 줘요. 근데 저건 좀 알고 계세요. 15만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거기 잘 해놨는데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동그라미 500만원 이하에 70% 좀 봐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500만원 이하까지는 총급여액 얼마라고요? 70%. 요거 잘 기억 좀 해놓으세요. 이거 실기 때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500만원까지는 70% 빼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에서 저것 좀 봐주세요. 잉여금 처분 나오면 무조건 잉여금 처분결이에요. 요게 저기 뭐냐 이론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잉여금 처분 나오면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445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연금소득. 우리나라 연금은 공적연금이라는 게 있고 사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는 뭐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 이제 공무원들이 내는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뭐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내는 뭐 사학연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적 연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예요. 다 빵꾸 날 거예요. 다 문제 터지고. 왜냐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오래 살잖아요. 군인이라 그래서 일찍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도 오래 살죠. 일반 분들도 국민도 오래 살잖아요. 다 오래 사니까 이거 다 빵꾸 나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분들이 쌍욕을 먹으셔야 돼요. 국회의원이. 왜냐면 국회의원이
지들 안 찍어줄까봐 손 안 댔잖아요. 손 안 댄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면 국민연금이 국민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 안 주겠다 그러면 찍어줄 거예요? 안 찍어줄 거예요? 안 찍어줄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국민연금은 모자르면 세금으로 떼우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모자르면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세율을 올려서 더 받는 경우입니다. 이쪽은 모자르면 세금으로 메꿔줘요. 왜냐면 공무원하고 군인은 국가가 뭐한 사람이죠? 채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모자르면은 세금으로 메끼는데 국민연금 세금으로 안 메꿔요. 세금으로 메꾸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 분이 저한테 막 화내시는 거예요. 분명히 국가에서 세금으로 메꿔준다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드렸죠. 인터넷 찾아보시라고. 왜냐면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안 믿으시잖아요. 그럼 인터넷 뒤져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저기 욕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욕한 건 아니에요. 왜 욕하시냐면 세금으로 메꿔준다 그랬더니 세금으로 안 메꿔주잖아요. 실제는. 그 다음에 사적연금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이런 것들이 일명 사적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시면 얘랑 얘는 강제예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요거 두 개는 강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여윳돈이 있을 때 드는 거라 그랬죠. 왜 연금이라 그래요? 연속적으로 뭐 주죠? 돈 주죠. 그래서 연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얘는 실기에도 안 나오고 이론에도 한 5년에 한 번 나오나 3, 5년에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한 20회당 하나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 보시면 이제 공적연금이라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종합과세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민연금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사적연금은 1200만원까지는 5%나 3% 분리과세하고, 그 다음에 1200만원이 넘으면 15% 분리과세한 다음에 나중에 세금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다 해줄 거예요? 국가에서 다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근데 금액이 크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야 돼요. 금액이 적으신 분들이야 혼자 하거나 아니면 세무서 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데,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본인이 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4시에 제가 간이세액표 보여드릴게요.